1963년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작은 마을 비어트리스에서 교회종이 울렸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주민들이 환호했고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으며 마을 시장이 연단에 올라 외쳤습니다. 마을의 공장을 빼앗아간 30대 투자자가 드디어 쫓겨났다는 소식에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그 30대 투자자는 바로 워런 버핏이었습니다. 훗날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투자자가 될 인물이지만 이날만큼은 마을 전체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버핏은 훗날 이 시절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꺼내기 싫은 흑역사 중 하나라고 표현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경험이 그의 투자 방식을 어떻게 통째로 바꿔놓았는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야기는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0살이 된 버핏의 손에는 이미 약 400만 달러의 자금이 들어있었습니다. 투자 합자회사만 10개가 넘었고 투자자 숫자도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이 전성기에 굴리던 규모를 따라잡은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버핏은 조금씩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절 버핏이 즐겨 쓰던 전략이 이른바 담배꽁초 투자였습니다. 길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처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주식이지만 아직 한 모금 남아있는 것들을 주어서 그 한 모금을 빨고 버리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회사의 진짜 가치보다 훨씬 싼 값에 사들이고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좁혀질 때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1958년 버핏의 레이더에 흥미로운 회사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샘본 맵이라는 회사였는데 미국 주요 도시의 초정밀 지도를 만들어 파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건물에 비상계단이 있는지, 수도관과 가스배관이 어디를 통과하는지까지 세세하게 기록한 지도를 주로 보험회사들에 납품해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결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디지털화 바람이 불자 보험회사들이 더 이상 종이 지도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전성기에 주당 110달러까지 올랐던 주가는 70%나 폭락해 45달러에 거래되고 있었고 시장은 이 회사를 그냥 죽어가는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버핏이 회사 장부를 열어보니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사 안에 쌓인 우량 주식과 채권 등 투자 자산만 계산해도 주당 65달러가 넘었습니다. 다시 말해 45달러를 내고 65달러짜리 지갑을 사는 셈이었고 거기다 아직 이익을 내는 지도 사업까지 덤으로 얹어오는 구조였습니다. 이 계산을 본 순간 버핏은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버핏은 합자회사 자금의 3분의 1을 한꺼번에 이 회사에 쏟아부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내 수지는 물론 투자업계 오랜 친구들까지 하나하나 불러 모아 함께 지분을 늘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주식을 확보한 버핏은 마침내 샘본맵의 이사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59년 3월 버핏은 처음으로 뉴욕 이사회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기가 막혔습니다. 테이블을 가득 채운 이사들은 대부분 보험회사가 자리를 채우기 위해 파견한 노인들이었고 그들 중 회사 주식을 단 한 주도 직접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사회가 아니라 오랜 친구들의 친목 모임처럼 보였습니다. 버핏이 손을 들고 제안했습니다. 지도 사업이 한계에 달했으니 장부에 쌓인 투자 자산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요. 그러자 이사들은 외계인이라도 바라보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더니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즉각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이사들이 테이블 위에 고급 시가 상자를 유유히 꺼내 나눠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버핏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 시가 한 개비 값의 약 30%는 내가 낸 돈인데 이 방에서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라는 사실이 묘하게 분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모욕감과 좌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버핏은 지갑을 꺼내 아이들 사진을 들여다보며 화를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사람들과 정중하게 설득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주식을 더 사모아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이 이사회를 상대하는 유일한 언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버핏은 시장에서 계속 주식을 사들여 결국 24,000주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사회에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10월 31일까지 투자 자산을 분할해 주주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경영진 전체를 교체하고 회사 구조를 강제로 바꾸겠다고요.
이번엔 이사들도 이 30대 청년이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고 결국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걸림돌이 하나 남았습니다. 분할 과정에서 약 200만 달러의 세금이 발생하는데 노인 이사 한 명이 태연하게 우리가 같이 부담합시다라고 한 겁니다. 버핏은 즉각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우리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 주식은 10주고 내 주식은 24,000주요. 그 계산이면 200만 달러를 내가 혼자 다 내야 하는데 지금 꿈에서 깨신 겁니까? 1960년 초 버핏은 이 싸움을 완전히 이겼습니다. 이사회를 굴복시켜 투자 자산을 주주들에게 돌려받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는 이 경험에서 강렬한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고 냉정하게 계산만 할 수 있다면 아무리 경영이 엉망인 회사라도 자기 뜻대로 운명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자신감이 그를 다음 실수로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자신감이 붙은 버핏의 눈에 새로운 먹잇감이 들어왔습니다. 네브래스카 비어트리스 마을의 댐프스터 풍차 제조사였습니다. 1878년에 설립돼 풍차와 관계 설비를 만들던 이 오래된 공장은 마을 주민 수백 명이 일하는 사실상 유일한 대형 고용주였습니다. 마을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었습니다. 숫자는 또 전형적인 담배꽁초였습니다. 주가는 18달러인데 장부 가치는 72달러, 실제 가치의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버핏은 친구들을 끌어들여 수년에 걸쳐 지분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인 지분이 필요해지자 버핏은 오랜 친구 월터 슬로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버핏이 말했습니다. 월터, 내 풍차 회사 주식 나한테 팔아. 슬로스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팔 생각 없는데? 아직 가능성 있는 회사잖아. 그러자 버핏은 밀어붙였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내가 다 기획한 일이야. 이번엔 내 주식도 내가 필요해. 슬로스는 결국 한숨을 쉬며 넘겨졌습니다. 버핏의 세계에서 우정과 계산은 종종 이렇게 겹쳤습니다. 경영권을 손에 넣은 버핏은 기존 사장을 해임하고 새 경영자를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상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구매 분야 출신인 그는 영업이나 수익 따위엔 관심이 없었고 오직 부품 사재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창고의 재고가 산처럼 쌓여가는 동안 현금은 바닥나기 시작했고 거래 은행마저 자금 회수를 준비하는 낌새를 보였습니다. 버핏은 처음으로 진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마침 로스앤젤레스 식사 자리에서 찰리 멍거에게 하소연하자 멍거가 말했습니다. 내가 딱 맞는 사람을 알아. 망가진 회사 살리는 전문가야. 해리 보틀이라고. 버핏은 5만 달러 이사비와 스톡옵션까지 얹어 그를 영입했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해리 보틀은 첫날부터 폭풍 같은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400만 달러에 달하던 재고를 100만 달러로 단칼에 잘라냈고 적자를 내던 지점 5개를 과감히 폐쇄했습니다. 거의 바닥이었던 현금을 200만 달러로 끌어올리며 회사에 숨통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공장 직원 100명 이상을 해고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비어트리스 마을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댐프스터 공장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부터 3대가 다닌 곳이었고 마을 사람 열의 넷은 거기서 일하거나 그 가족이었습니다. 그런 공장에서 수백 가구의 밥줄이 한꺼번에 끊겼고 그 배후에 오마하에서 온 30대 투자자가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버핏을 월스트리트에서 온 피 빠는 자본가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돈만 빨아가는 착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반응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버핏이 해임한 전 경영자의 부인은 긴 편지를 써서 버핏을 무례하고 탐욕스럽고 비양심적인 인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 방법이 놀라웠는데 직접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점 주인, 농부, 교사, 마을 의사까지 힘을 합쳐 거의 300만 달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버핏의 손에서 공장을 도로 사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을이 힘을 합쳐 자본가를 몰아낸 것이었습니다. 공장이 마을 손으로 돌아오던 날 비어트리스에서는 진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교회종이 울리고 경찰차 사이렌이 함께 울렸습니다. 마을 시장이 연설했습니다.
버핏이 패배했습니다. 우리 공장을 지켰습니다. 그 환호가 거리를 가득 채우는 동안 오마하 사무실에 홀로 앉아있던 버핏은 도저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버핏은 이 경험에 진심으로 겁을 먹었습니다. 망해가는 공장을 살려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것은 마을 전체의 분노와 증오였습니다. 버핏은 남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감정을 극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었고 이 경험은 그에게 단순한 사업 실패 이상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수백 가정의 삶에 직접적인 고통을 줬다는 사실이 오래도록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직접 해고하고 자산을 강제 청산의 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는 절대 돈을 벌지 않겠다고요. 그 대신 회사 스스로 성장하고 직원들이 자랑스럽게 다닐 수 있는 기업에 오래 머무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버핏 투자 철학의 씨앗은 바로 이 반성에서 싹텄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짐 만큼 빠르게 바뀌지 않습니다. 버핏은 이 다짐을 굳힌 직후 단 1센트 차이 때문에 감정이 폭발해 충동적으로 한 회사를 사들이게 됩니다. 평생 후회할 뻔한 선택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충동 구매가 훗날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가장 전설적이고 가장 비싼 주식 코드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회사 이름은 다음 편에서 공개됩니다. 단 1센트의 분노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실수, 그 전모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기억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최고의 투자자도 틀립니다. 중요한 것은 틀렸을 때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바뀌느냐가 그 다음 투자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